연구관리 수업 마이크로 모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3주에 걸쳐서 매크로 모델 관련한 주제들을 다뤘었는데요. 이제 왜 국가가 R&D에 개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 혁신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흔히 프로젝트 베이스드 시스템 (PBS라고) 부르는 연구과제 중심 제도라고 하는 큰 틀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연구개발 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설명을 제가 쭉 드렸었고요. 이제부터 그러면 이제 거시적인 모델은 됐으니까 정말 그 기업이든 혹은 연구소든 대학에서 연구과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미시적인 모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이번 시간부터 해서 한 3주에 걸쳐서 이제 다룰 예정이고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가가 연구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안 것 같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각국 주요한 국가들이 연구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이제 표시한 그림입니다. 이게 2020년도 데이터인데, 이게 이제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연구 개발 통계가 잡히는 게 이제 한 해가 끝나야 그 전 해에 이제 우리가 연구 개발 투자를 얼마나 했다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통계에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제 가로축과 세로축을 갖는 그래프로 되어 있는데, 이 X축과 Y축에서 각각의 나라들이 어떻게 포지셔닝 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게 가운데에 파란색 미국이라고 하는 이제 나라가 커다랗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 그래프는 이제 세 가지 정보를 담고 있죠. 첫 번째는 가로축에서의 위치고, 두 번째는 세로축에서의 위치이고, 그리고 세 번째 정보는 다름 아니라 이 원에, 즉 해당하는 국가의 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우선 가로축부터 볼까요? R&D에서 퍼센트 오브 GDP, 즉 그 국가의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경제 규모를 의미하는 통계량이죠. 어떤 나라가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어느 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가를 말하는 게 이제 국내 총생산이라는 개념이고, 그걸 한 사람으로 나누면, 즉 인구수로 나누게 되면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국민소득이라고 부르는 GDP 개념이 되게 됩니다. 아무튼 어떤 나라의 경제 규모를 의미하는 게 될 거고, 그 경제 규모 중에서 얼마만큼을 연구개발 투자에 쓰고 있느냐, 즉 어떤 나라가 R&D에 얼마나 열심히 투자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가로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랑 같이,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있는데 항상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1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연구개발 투자에 열심이다. 버는 것 대비해서 많이 투자한다. 즉, 우리가 만약에 이제 100원을 그 수입으로 갖는 나라라고 하면 그 중에서 한 4.5원 정도, 즉 4.5%에 가까운 비용을 R&D에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4%가 좀 넘는 수치이죠. 우리가 그만큼 R&D에 많이 투자한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진심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세로축은 또 다른 측면에서 R&D 패턴을 보여주는데, 인구 100만 명 중에서 연구자의 수입니다. 100만 명 중에 연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사람 수로 생각을 한 거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가 많다는 것도 연구개발에 열심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표시한 겁니다. 이것도 우리나라가 꽤 높은 위치에 있죠.
핀란드를 제외하면 꽤 상위권에 속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연구자 수가 6천 명 정도에 달하는 뭐 핀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이런 나라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정도가 5천 명이 조금 넘어요. 100만 명당 5천 명이라는 말은 0.5%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 2천 명 중에 한 명은 R&D 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여기는 우리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좀 특이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은 게 되겠네요. 이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국가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보, 각 원의 크기는 다름 아니라 미국을 표준으로 했을 때 미국의 연구개발 투자를 1위라고 보았을 때 그 국가의 연구개발 투자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상대적인 크기를 표시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당연히 경제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비록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조금 적을지 몰라도 우리나라나 일본에 비해서 좀 낮을지 몰라도 연구개발 투자 총액은 압도적 1위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큰 나라는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본다면 원의 사이즈를 보면 되겠죠. 미국 다음으로 큰 나라가 중국이고요. 중국 다음이 일본, 그 다음이 독일인데요. 독일이 여기서 표시가 미국 가운데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비율이 비슷하다 보니까 여기 표시되어 있고 미국, 중국, 일본, 독일, 그 다음 프랑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비율은 1위지만 전체 투자량은 한 세계 6위권 정도 됩니다. 우리가 영국을 제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랑 비슷한 크기인데 이 그래프에서 이제 조금 커 보이긴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R&D 대국이다는 거고요.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 위상이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으로 봐도 그렇게 뒤지지가 않고 우리가 이제 경제 규모로 보면 무역량으로 했을 때 전 세계 8위 정도 되는데 수출입을 합친 무역량으로요. 8위. 경제 규모로는 한 10위권 정도라고 보는 게 정설인데 그에 비해서 R&D 투자는 세계 5위 혹은 6위권이니까 그만큼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구 중에서 R&D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도 꽤 크고 이렇게 과학기술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가 그만큼 이 중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가하고 있는 이런 그 사회의 발전이나 경제 발전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모델을 하면서 이제 이 그래프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이죠. 열심히 R&D라는 걸 하고 있는데 과연 그 R&D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전에 한번 미국과 중국 두 국가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글로벌 과학기술 지형도 분석이라는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그 연구소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데 키스트에서 분화돼서 나간 연구소입니다. 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1%, 상위 1% 수준의 연구 논문들, 즉 페이퍼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걸 저자들의 소속 국적에 따라서 이걸 이제 미국과 중국만 본 건데 미국 저자들의 논문 그리고 중국 저자들의 논문을
분야별로 구분을 해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클러스터로 표시를 해봤더니 이제 원들이 그려지게 되고요. 그 주제어별로 아마 클러스터링을 한 것 같고, 주제어별로 이렇게 묶어보았더니 생물 및 지구과학 영역, 의생명과학, 사회과학 혹은 인문학, 수학, 컴퓨터과학, 그리고 물리학, 그리고 엔지니어링 이런 분야로 이제 크게 나누어 봤을 때 대충 이런 지형도가 그려지더라는 겁니다. 붉은 톤으로 작성된 원은 중국 논문을 의미하고 파란색을 띠고 있는 쪽은 미국 논문입니다. 엄연하게 어떤 패턴이 드러나죠. 의생명과학, 바이오 분야의 경우에는 미국 논문들이 많은 반면에 수학, 컴퓨터과학, 물리학, 공학 분야에서는 중국 논문들의 약진이 지난 수년간 2017년부터 19년에 걸쳐서 도드라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나라도 아니고 그냥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서로 나눠먹기를 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보고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흔히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소위 기술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현상을 잘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생각돼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런 일이 고착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미국 논문들과 중국 논문들에서 이제 그만큼 좋은 논문들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분야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더라. 라는 이 현상이 계속되면 아마도 특정한 기술 분야에서 해당 국가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겁니다. AI 분야, 바이오 분야, 요즘 핫한 양자 컴퓨팅 이런 분야에서 어떤 나라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좋은 논문들을 많이 내느냐. 과연 이렇게 팍스 테크니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이제는 국방력이 아니라 경제력이 아니라 기술력이 그 나라의 패권을 상징하는 지표가 되는 시대에서 미중 간의 이런 갈등이 심해지면 경쟁 구도가 심화되면 우리나라는 어떤 포지션을 잡고 가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나라 논문들을 표시하면 여기 얼마나 자리하게 될지 좀 걱정스럽긴 한데 아마 몇 편은 안 될 거예요. 탑 1% 수준의 논문을 합치면 우리나라가 아마 수백 편 수준이 될 것 같은데요. 백수십여 편 정도 될 겁니다. 그런 논문을 따지면 우리나라 논문이 여기 그렇게 많이 표시되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기술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R&D가 중요하고 우리가 열심히 투자하고 있고 슈퍼파워들, 미국이나 중국 혹은 일본, 독일과 같은 국가들의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 연구개발 활동이란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 R&D라고 하는 일, 우리가 이제 이 과목 이름이 연구관리인데 연구개발관리라고 한다면 R&D라고 하는 말은 사실 국제적으로 그 정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데피니션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선진국 협회라고 할 수 있는 OECD에서 R&D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여기 제가 지금 분리 포인트로 써놓은 이 문장의 그대로 OECD의 R&D 정의를 번역한 게 되겠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인간, 문화, 사회에 관한 지식을 포함해서 모든 사물에 관한
제가 볼드로 해놓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좀 힘을 줘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물에 관해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혹은 이미 획득한 지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응용을 고안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창조적 활동이다. 이걸 R&D라고 부른다라고 OECD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굵은색으로 표시된 핵심적인 키워드들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물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혹은 오어니까 또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응용을 고안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R&D는 지식을 얻거나 아니면 알고 있던 지식을 응용하는 새로운 응용법을 찾아내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이다.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창조적 활동을 말한다. 겁니다. 하나씩 그 의미를 뒤집어 보면 모든 사물, 그 R&D의 대상은 무엇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자연현상일 수도 있고 대상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냥 사람, 인류를 둘러싼 모든 존재들이 R&D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걸 알게 되거나 아니면 알고 있던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이용해서 새로운 응용법을 고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몰랐던 걸 알거나 아니면 알고 있던 걸 갖고 어딘가 써먹는 활동이다. 세 번째, 그 수행 방법이 체계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우연히 얻어 걸리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게 재현할 수 없는 방법으로 비과학적으로, 비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R&D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탄탄한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수행하는 활동이다. 마지막으로 창조적 활동이다. R&D는 그 자체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몰랐던 지식을 알아내기도 하고 전에 없었던 응용 방법을 고안해내기도 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파괴하는 것은 R&D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네 가지 요소들, 대상과 목적과 방법과 그 본질, 요 네 가지 요소가 R&D라고 하는 활동을 정의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한번 그 의미를 그래도 곰곰이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OECD의 정의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우리나라의 정의입니다. 연구개발 활동이라고 하는 국가적으로 무척 중요한 일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연구개발 활동조사라고 하는 통계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우리 이미 많은 지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알고 있던 지식에다가 새로운 지식을 더해서 쌓아 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렇죠. 과학기술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축적하거나 혹은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조직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R&D라고 부릅니다. OECD의 정의와 좀 차이가 있죠. OECD에서는 연구개발 활동을 대상이 일단 모든 사물에 관한 거였는데, 우리나라에서의 R&D는 과학기술 분야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유사합니다. 지식을 축적하거나 몰랐던 걸 알게 되거나 혹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응용법을 고민하는 그런 일이 R&D가 되고요. OECD의 정의에 나오지 않았던 또 다른 키워드가 하나 나오는데 창조적 활동이란 말은 있었고 조직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직적이다. 한 사람이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역할을 분담해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게 R&D다 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의들도 몇 가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상을 사물, 기능 혹은 현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썼고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창조적 노력과 이 지식 응용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을 탐구하는 일을 우리가 R&D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아주 추상적인 정의 말고 구체적으로는 그럼 R&D가 어떤 걸 말하느냐? 직접 필요한 시험, 측정, 분석 혹은 기계, 기구, 장치 등의 구입, 설치 및 건설 혹은 실험, 연구의 대상이 되는 동식물의 육성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찾기 위한 문헌조사 등의 활동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게 다 연구개발 활동의 서브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를 한다. 여러분 친구들하고 통화하다가 나 지금 연구해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나요? 고민하고 있을 때 이번 실험을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것? 네, 연구하고 있는 거죠. 탐구하고 있는 중이니까. 실험에 활용할 시료 혹은 동식물 등을 가공하고 있다. 혹은 동물을 키우고 있다, 케어하고 있다, 관찰하고 있다, 시험하고 있다, 측정하고 있다,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를 쓰고 있다, 논문을 읽고 있다 등등의 일도 모두 R&D의 일환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접적인 연구 활동 외에도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조직적인 활동들을 다 광의의 R&D로 볼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부서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서무, 회계 혹은 환경 조성, 기반 구축 이런 일들도 모두 연구개발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의는 왜 필요하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과연 어떤 나라가 얼마만큼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파악하는 데도 일단 활용할 수 있어요. 연구자가 인구 100만 명 중에서 몇 명이냐 세려면 우리가 인구는 셀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연구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부터 정해야겠죠. 그러면 연구가 뭔데를 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활동을 알아보는 과학기술 활동조사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걸 2년에 한 번씩 전체 조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기본적인 조사는 매년 해요. 그래서 이걸 국가 공식 통계로 냅니다. 우리나라가 2021년에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얼마나 했고 22년에는 얼마나 했고 23년에는 연구자가 몇 명이었고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다 조사해서 발표를 해요.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국가 공식 통계에 나오는 정의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읽어볼 필요가 있어서 R&D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데피니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그 정의가 무엇인지, 데피니션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우리가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세부 분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R&D가 뭔지는 이제 알겠어요. 대상도 우리가 뭔지 알겠고 목적이 어딘지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체계적이어야 하고 창조적 활동이어야 된다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R&D면 다 똑같냐? 아니죠. 흔히 많이 구분하는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분류고 아마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첫 번째가 기초연구, 두 번째 응용연구, 세 번째 개발연구입니다. 베이직 리서치, 어플라이드 리서치, 그리고 디벨롭먼트 리서치. 이 정의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연구란 특정한 응용이나 사용을 목표로 하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고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실험적이거나 이론적 연구를 말합니다. 이건 기초연구는 딱 그 목적이 정확합니다. 새로운 응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던 지식을 활용해서 응용법을 고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지식을 더 찾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이론적이거나 실험적인 연구를 말합니다.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을 모두 다 합쳐서 하나의 거대한 스톡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의 총집합이라고 하는 걸 한번 이 공간에 쭉 쌓아놨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새로운 지식 한 덩어리를 덧붙이는 일이 기초연구입니다.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것. 더 알고 싶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지식의 지평을 항상 더 넓히려고 하잖아요.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사물과 사물 사이에는 만유인력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라는 새로운 지식을 더한 것처럼 몰랐던 지식을 새롭게 더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가 기초연구입니다. 두 번째 응용연구는 기초연구와는 달리 이번에는 그 목적이 명확합니다. 특수한 실용적인 목적과 목표, 실용적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걸 어딘가에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갖고 이루어지는 독창적인 연구다. 여기서는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죠. 기초연구와는 달리 정확하게 어떤 명확한 목적이 있다. 특수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연구다. 두 번째 특징은 독창적이어야 된다. 아무도 한 적 없는 연구여야 그것이 연구가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면 그게 연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접근법이 새로운 것이어야 됩니다. 나만 한 것이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는 본 적 없었던 2차 방정식을 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2차 방정식. 여러분들 2차 방정식 신물나게 풀어보셨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라고 하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우리가 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공식이 나와 있죠. 우리가 공식으로 알고 있는 거는 그 공식에 패러미터가 되는 A, B, C라고 하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저절로 값이 특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유니버설하게 어떤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포뮬러죠. 그래서 공식이잖아요.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연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노력들이 독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에는 한 번도 푼 적 없었던 문제를,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열심히 탐구하는 과정은 응용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목적이 어떤 실용성을 갖는 특수성이 있다면 그게 응용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연구인데요. 이건 보다 더 그 실용성이 강조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이건 지식을 찾기 위한 연구가 아닙니다. 새로운 지식에는 우리가 더 이상 관심이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재료 혹은 제품을 생산하고 새로운 공정과 시스템을 만들어내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체계적 활동이다. 분명히 개발 연구도 응용 연구와 마찬가지로 분명한 실용성을 갖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니다. 개발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공정이 나올 수도 있고,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는데 새로운 지식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응용 연구만 하더라도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는 걸 우리가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개발 연구는 그렇지 않다. 몰랐던 걸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3단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가장 근원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게 기초 연구라고 한다면, 그 목적이 실용성을 갖는 순간 지식을 창출하는 활동이 응용 연구가 되고요. 목적이 지식의 창출에 있지 않고 무언가 존재했던 재료, 제품, 장치, 시스템의 고안이나 개선에 국한된다면 개발 연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구분을 해놓고 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연구가 어떤 연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초 연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응용 연구를 하고 있나요? 그게 아니면 개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이른바 대학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연구가 기초 연구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기업에서 하고 있는 연구가 개발 연구다.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연구의 상당 부분은 응용 연구이기가 쉽고, 그리고 일부는 기초 연구일 수도 있고 개발 연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연구는 어디에 속하나요?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있는 목적이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는 것, 즉 지식의 획득에 있는지, 혹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식의 획득에 있는지, 혹은 지식의 획득과는 상관없이 기존에 있던 제품 혹은 시스템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응용 방법에 매달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구의 세 가지 분류, R&D의 세 가지 분류 체계고요. 이걸 다시 세 가지는 너무 심플하다 라고 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순수 기초 연구. 아니, 기초 연구면 기초 연구지, 순수 기초는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기초 연구 중에서도 그냥 암 그 자체에만 우리가 매달리는 겁니다. 이걸 어디다 활용할 수 있을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연구들을 말합니다.
제가 이 순수 기초 연구를 예를 들면서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게, 설명하면서 예를 많이 드는 게 천문학인데요. 우리가 밤하늘을 보다가 어떤 별을 하나 찾아냈어요. 그렇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별을 하나 찾았는데, 저 별은 아무도 몰랐던 별인 것 같은데? 내가 처음 발견한 별인 것 같아. 내가 처음 발견한 혜성이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죠, 만약에. 가정을 해서. 제가 여태껏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어떤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규명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별을 찾았다. 누군가 별을 보기는 했을 수도 있죠. 밤하늘을 올려다본 사람이 그냥 부지부식간에 저기도 별이 있네 뭐 이러면서 별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별은 어떤 별이고 이 별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내지 못한 상태에서 있었다면 별을 발견했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 별을 발견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별을 찾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탐구한 과정은 순수 기초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별이 있다는 걸 알아서 그 누구도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밤하늘의 별 하나가 우리 사전에 더 추가된다고 해서 뭐 누구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디 그 별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전혀 실용적인 어떤 베네핏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걸 순수 기초 연구라고 부릅니다. 기초 연구는 기초 연구인데 목적을 갖는 경우를 순수 기초 연구와 대별되게 목적 기초 연구라고 부릅니다. 아니 아까 기초 연구는 좀 전에 응용법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목적 기초 연구는 앞으로 예상되거나 알려져 있거나 즉 이미 우리한테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일이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뭐 암을 정복해야 된다. 암과 관련한 연구다. 그런데 기초 연구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활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몰랐던 그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대상과 관련해서 관련되는 기반 지식을 찾아내기 위한 기초 연구를 목적 기초라고 합니다. 일단 이것저것 열심히 캐내다 보면 이게 나중에 언젠가는 도움이 되겠죠. 이런 기반 지식들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 꼭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알려진 지식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언젠가는 내가 저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암과 관련한 다양한 기초 연구들을 한다라면 그게 바로 목적 기초 연구가 됩니다. 세 번째, 전략 응용 연구는 앞으로 그 응용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에 분명히 이건 먼 미래에 실용적인 목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걸 갖고 이루어진 연구가 전략 응용 연구. 특정 응용 연구는 가장 응용 연구 본질에 가깝게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갖고 대상도 정해져 있고 어떤 특정한 생산품이나 제품이나 공정, 시스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실용적 연구를 특정 응용 연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또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개념들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한 번쯤 생각해 놓고 내가 하고 있는 연구는 목적 기초 연구구나. 내가 하고 있는 건 순수 기초 연구에 가까운데? 이렇게 한번 서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키스트 학연과정 학생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대부분 목적 기초 연구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전략 응용 연구일 가능성이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2대 1 정도의 구도로 목적 기초 연구와 전략 응용 연구의 비율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R&D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좀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연구관리잖아요, 우리 수업이. 그러면 R&D가 뭔지 알았는데 R&D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건 뭐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부터 연구관리 강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 동작인데요. 아니, 그럼 보통 기술 경영이라고 부르는 테크놀로지 매니지먼트라고 부르는 개념도 있던데 그거랑은 어떻게 차별이 되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구개발 활동을 잘 하기 위한 제반의 활동이 연구관리인데, 그럼 기술 경영은 뭐냐?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획득하거나 관리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제반의 일들을 기술 경영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더 큰 개념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기술 경영을 하고 있으면 연구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연구 관리란 기술 경영의 부분 집합입니다. 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건 아까 R&D 정의에 따르면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죠. 몰랐던 지식을 찾아내거나 새로운 응용 방법을 찾기 위한 겁니다. 이 목적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몰랐던 지식을 알거나 새로운 응용법을 찾아내면 그것이 우리가 기술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되죠. 우리가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기술이 왜 필요하냐? 기술을 획득하는 이유가 뭐냐? 획득하는 게 과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획득하는 게 좋은 일인가? 아니면 남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게 더 나은 일이냐? 즉, 연구할 거냐 아니면 사올 거냐의 개념에서부터,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기술 경영이라는 개념도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해? 아니면 남이 하는 걸 사와? 부터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 경영의 개념을 구분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한 그림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체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걸 이제 의사결정을 분기를 가지는 그런,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그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서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어떤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 A라고 하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 고민은 첫 번째가 바로 make 할 거냐 혹은 buy 할 거냐입니다. 내가 직접 연구할 거냐 아니면 남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올 거냐. 둘 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기술을 갖게 되겠죠. 기술을 갖기 위해서 하는 고민이니까. 그렇지만 하는 과정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 수행하는 과정은. 자체 개발한다. 내가 연구를 하겠다. 메이크 하겠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연구관리라고 하는 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사오겠다. 외부에서 있는 기술을 채택하겠다. 외부 기술을 그대로 가져오겠다. 라고 하게 되면 연구를 할 필요가 없고 돈이 들겠죠. 기술을 사와야 되니까. 혹은 기술을 사오기 위한 다른 노력들을 해야 될 겁니다. 연구하는 건 우리가 좀 이따 생각해 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기술을 사온다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기술이 우리 손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형적인 겁니다. 기술은 인텐저블 합니다. 기술은 어디에 내재되어 있습니까? 기술은 어디 내재되어 있습니까? 종이에 적혀 있나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나요? 어떤 시스템이 가지고 있나요? 혹은 이 모든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딘가에 있나요? 셋 중에 하나겠죠. 기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종이에 적혀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코카콜라의 레시피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코카콜라랑 이제 콜라 제품들은 다양한 브랜드가 있지만 코카콜라와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 정확한 레시피가 알려져 있지 않아서 카피가 안 되죠. 그건 종이에 적혀가지고 보관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걸 기술이라고 부른다면 그건 종이에 적혀 있는 경우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른바 장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아티산들, 아주 뭐 이렇게 유명한 맛집에서 그 집에서 쓰는 양념장 레시피, 종이에 적혀 있지도 않고 며느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그 레시피는 그 양념장을 만드시는 분의 요리사의 몸에 혹은 뇌 속에 각인돼 있는 거잖아요. 무형의 지식인 거잖아요. 사람에게 기술이 있을 수도 있고, 세 번째, 조직이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팀이 일하는 방식이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어떻게 채택할 거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종이에 적혀 있다라면 그 종이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면 되겠죠. 그게 특허라고 하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라이센싱 아웃하면 될 겁니다. 조직에 있다. 그럼 그 회사를 사버리면 되겠네요. M&A도 기술을 채택하는,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나도 알고 싶다. 그 기술을 나도 갖고 싶다. 우리나라가 달에 로켓을 쏘는데 우리가 매번 러시안 로켓에다가 우리 위성을 실어가지고 날려보낼 수 없으니까 우리도 발사체 좀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이번엔 러시아 기술을 활용하되 우리도 한번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라는 방식으로 공동 개발하자는 것도 기술을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일들이 특히 방위산업, 즉 군사력과 관련한 사업에서, 방위산업에서 많이 일어나죠. 수출 계약을 할 때, 무기 수출 계약을 할 때 이런 식입니다. 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전투기를 100대를 사들여오는데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F-16 전투기를 100대 사기로 했다고 쳐요. 100대를 사면 어마무시한 금액을 주는데 그 계약의 조건 속에는 조립 공정을 혹은 어떤 부품의 설계 공정을 우리와 같이 공유한다. 설계 도면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종이에 적혀 있는 기술의 아주 대표적인 예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설계도가 중요하다. 뭐 우리가 첩보 영화 같은 데서 무슨 설계도가 담겨 있는 USB 칩을 뭐 이렇게 빼돌리고 막 이런 설정들을 어렸을 때 많이 본 것처럼, 설계도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 함축되어 있기 쉬운 그런 매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계를 공유한다 라는 게 기술 수출 계약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우리가 사용권을 갖는다는 것도 외부의 기술을 획득하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인지 종이인지 혹은 그냥 무형화되어 있는 노하우인지 프로세스인지 시스템인지에 따라서 기술이 어디에 있는지는 달라지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외부의 기술을 사올 수도 있는 거죠. 살 수도 있다. 하지만 못 사온다. 살 수 없다.
혹은 사는 것보다 직접 개발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할 때 비로소 R&D라고 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 못 싸울까요? 못 싸우는 경우는 어떤 가지수가 있을까요? 기술을 사올 수 없는 경우. 일단 기술이 있어야죠. 누군가가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될 겁니다. 나사가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 나사 연구원들이 머리가 아플 거예요. 아, 달에도 옛날에 겨우 보냈는데 화성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도대체 이 무지막지한 도전에 누가 자원하려고 하지? 막 부터해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아무도 기술을 안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인공위성을 정지궤도에 쏘아 올려 보냈는데 우리가 반드시 A부터 G까지를 다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국제 정세가 괜찮았다면 또 러시아 발사체에다 부탁해가지고 쏘아 보낼 수도 있고, 뭐 혹시 알아요? 일론 머스크한테 돈을 내고 이렇게 위성을 띄워 보낼 수 있을지. 우리 말고도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면 연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오면 되니까. 근데 못 산다. 왜? 아무도 안 갖고 있어서. 세계 최초 혹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갖고 싶다면 직접 해야죠. 아무도 안 갖고 있으니까. 두 번째,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안 파는 경우. 전략적인 목적 때문에 안 판다라는 경우. 우리도 북한이 우리보다 분명히 미사일, 발사체와 관련해서는 우리보다 기술력이 뛰어난 것 같으니까 우리도 기술 확보하고 싶어. 우리도 막 이렇게 동해상에서 미사일 쏘아 올리고 우리 막 방위력을 자랑하고 싶다. 북한에서 기술을 사옵시다. 말이 안 되죠. 걔네가 안 팔 건데. 안 파는 경우,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존재해도 사올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세 번째,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더 나은 경우, 직접 함으로 해서 우리한테 기술 말고 다른 부가적인 효과들이 발생하는 경우에 직접 하는 게 더 낫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기술이 너무 비싸서 못 사오는 경우, 직접 하는 게 낫겠어.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차저차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make or buy decision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또 다음 주 정도 되겠네요. 다룰 시간이 있어서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하늘색으로 색깔이 입혀진 부분이 우리가 연구 관리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앞으로 차근차근 생각해 볼 텐데요. 가장 크게는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연구를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연구를 할 거냐? 연구 기획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떻게 연구를 할 건지 미리 설계하는 거죠. 연구를 설계하는 과정. 두 번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계획은 다 세웠고 실제로 실행에 옮겨야 되니까 연구를 열심히 수행합니다. 그 결과를 평가합니다. 잘 되었는지, 우리가 얻고자 한 기술이 얻어졌는지, 이 파급 효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처음에 연구하려고 했던 목적에는 들어맞는지 등을 살펴보는 과정이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이걸 흔히 우리가 플랜, 계획을 세우고, do, 실행하고, see, 관찰한다. 그 결과를 살펴본다라고 해서 플랜, do, see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고요.
각각의 강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연구할지 그리고 어떻게 연구할지를 계획을 세우고 뭐 누가 할지도 정해져야겠죠. 기획의 과정이 끝나면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다. 그러면 실패했건 혹은 성공했건 간에 무언가 우리한테 성과라고 하는 거에 남게 될 겁니다. 연구의 결과물이 남게 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건 민간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을 하자.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연구를 직접 하지 않는다. 직접 하지 않고 외부에서 사온다. 라고 하면 문제가 훨씬 심플해질 겁니다. 외부에서 기술을 사왔어요. 그러면 자, 기술 사왔는데 이게 정말 그만큼 기술이 제대로 도입이 되는지 평가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제대로 된 기술 사온 거 맞나? 기술 수준을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회사에 로봇을 사왔죠. 아예 그 로봇을 사버렸죠. 잠깐 한번 볼까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동영상을 하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브라우저를 업데이트가 돼 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현대자동차가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로봇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외부에서 기술을 획득한 사례이기 때문에 살펴보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잘 아실 거예요. 네, 이렇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로고가 그려져 있고 인체형 로봇이네요. 저도 본 적이 없는 영상인데 네, 이렇게 로봇이 점프도 할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고 균형 감각이나 이런 인간의 활동을 거의 따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막 계속 보여줘서 센세이셔널한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회사를 아예 현대자동차가 사버렸습니다. 인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이제 현대차의 기술이 된 거죠. 왜? 우리 회사니까. 우리가 사버렸으니까. 만약에 현대차가 자체 연구 개발을 해서 이 정도 로봇 기술력을 갖게 되는 데는 하려면 할 수 있겠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회사를 사는데 엄청나게 큰 돈을 썼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자체 연구 개발을 해도 됐을 겁니다. 근데 산 이유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일단 빨리 획득할 수 있다, 기술을. 곧바로 사면 우리께 되니까. 그런 장점들을 고려했겠죠. 그 과정에서 리스크도 위험도 따랐을 겁니다. 우리가 회사를 샀는데 핵심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기술이 새나가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도 잘 따져가지고 M&A 의사결정을 했을 겁니다. 뭐 여담인데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그 강아지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건을 나를 수도 있고 계단을 올라갈 수도 있고 넘어져도 다시 균형을 잡고 일어날 수도 있고 하여튼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저 사람 로봇은 이제
아까 점프하는 걸 보셨지만 이렇게 덤블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거의 움직임이 사람 같죠? 네, 이런 기술을 M&A를 통해서 곧바로 획득할 수 있었다는 걸 사례로 보여드립니다. 얼마 전에 그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이 저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하고 같이 걸으면서 정치인하고 걷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연구 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조금 전에 봤던 건 기술 경영과 연구 관리가 서로 전체 집합 혹은 부분 집합의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였고, 흔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을 서로 구분하는 게 필요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술 경영 그리고 연구 관리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기술 기획이라는 말도 기업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기술 기획한다. 기술을 기획한다. 기술 우리가 갖고 싶은 건데 그걸 기획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집합론에 따르면 기술 경영이 전체 가장 큰 개념이고 그 세부 개념이 연구관리, 기술 기획이 가장 작은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관점에서 전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기술을 효과적으로 획득, 관리, 활용할 거냐가 기술 경영 개념인 겁니다. 현대차가 로봇 기술이 갖고 싶은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사버릴까? 아니면 우리 연구소에 시켜서 자체 개발할까는 기술 경영의 관점의 의사결정 문제입니다. 일단 개발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로봇 기술을 어떻게 잘 개발할 거냐와 관련한 것이 연구 관리의 영역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로봇이 점프하는 동작을 잘 구현하자. 점프할 수 있는 로봇을 잘 구현하자. 로봇으로 점프라고 하는 동작을 구현하자라고 하는 그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가 기술 기획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좀 된다. 스콥이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명확해지고 구체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네, 이게 이제 데스밸리 얘기인데 조금 흐름에 안 맞기는 하는데 연구 관리를 하면서 이제 이 데스밸리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면 안 되니까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구가 뭐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연구를 알았는데 연구 관리라고 하는 일이 뭔지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 기술을 직접 사오지 않고 외부에서 사오지 않고 직접 개발하는지에 대해서도 뭐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기업의 관점에서 특히 상업성의 관점에서 연구를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를 보여주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는 데스밸리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사실 데스밸리라고 해서 여러분이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아주 메마른 사막에 동물의 그 두개골 뼈가 남아있는 사막 사진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미지로 검색하시면 그래요. 데스밸리는 말 그대로 그 어떤 동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사막을 말하는 제가 사막이 어딘지는 좀 까먹었는데 아마 중동 어딘가일 거고요. 사막 북아메리카인가? 좀 헷갈리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계곡, 사막. 세로축은 캐시플로우를 말합니다. 캐시플로우, 즉 현금 흐름을 의미합니다. 어떤 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돈이 들어오면 양의 캐시플로우, 돈이 나가면 음의 캐시플로우, 즉 돈을 쓰는 게 되겠죠. 언제부터 돈을 벌 수 있느냐? 연구를 하면 돈을 쓰죠.
연구개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사람도 연구원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고 사람도 더 채용해야 되고 연구실도 지어야 되고 장비도 사야 되고 시료도 사야 되고 등등 아예 애초에 그 연구를 기획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돈이 조금 들다가 어느 순간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연구가 본격화되면. 그래서 돈을 한참 쓰고 어느 순간부터 이게 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품을 팔면 그렇겠죠. 물건을 파는 연구라고 치면.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해서 그동안의 투자를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젠가는 오게 될 겁니다. 똔똔이 되는 시점. 그러다가 돈이 좀 벌리다가 성공하게 되면 쭉 올라가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성공이면 뭐 이렇게 적당히 본전 좀 건졌다 싶었는데 다시 사그라들 수도 있고, 실패한 경우 이렇게 연구가 앞으로 미래 시나리오에 따라서 상업적인 연구 개발의 경우에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질 수 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반면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손실은 거의 정해져 있는 양으로 항상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D가 위험한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연구에 쉽사리 뛰어들 수 없는 연구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무조건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이 밑에 영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이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의 넓이가 손해 액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면적이. 그래서 이만큼 손해를 볼 건데 앞으로 우리가 돈을 얼마만큼 벌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 데스밸리를 건너지를 못합니다. 즉 연구에 뛰어들지 못해요. 뛰어들었다고 해도 손해를 입기가 십상입니다.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R&D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스밸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국가 혁신 시스템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아주 위험한 단계까지의 연구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안 그러면 기업들이 나서지 않을 거니까.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와줄 수도 있다. 이게 데스밸리의 개념이고요. 또 하나 연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문제가 치킨 에그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거창하게 써놨지만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의 문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제일 쉬운데 전기차의 보급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기차의 보급. 전기차라고 하는 건 분명히 새로운 기술이죠. 기존의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그건 다 우리가 동의를 하니까. 그러면 전기차라고 하는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하죠. 전기차가 이제 보급됐고 개발이 다 됐고 이제 보급되고 있는 과정인데 기술의 보급에는 기술의 완성도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작용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기차가 많이 팔리려면 전기차가 사람들한테 매력적이어야 될 겁니다. 동의하세요? 네. 여러분들 차를 살 때 휘발유 차를 살지 혹은 전기차를 살지 하이브리드를 차를 살지 우린 고민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동의하세요? 네. 저도 아마 다음번에, 전 지금은 휘발유 차를 타는데 다음번에 차를 산다면 전기차를 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어요. 차를 이제 뭐 평생 아주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차를 사면 못해도 5년 이상 뭐 길게는 10년, 15년을 타야 되는데 전기차를 사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혹시 다음에 차를 산다면 전기차를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전기차를 사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려면 전기차가 그만큼 매력적인 옵션이어야 될 겁니다. 전기차는 언제 매력적이냐? 전기차가 비싸면 매력적이지 않죠. 붉은색 화살표는 부정적인 영향을 의미합니다. 전기차의 가격, 코스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기차의 매력은 떨어집니다. 맞습니까? 전기차의 매력은 전기차를 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송합니다. 전기차의 매력이 올라가면, 매력적이면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전기차를 타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이 내려갈 겁니다. 이런 관계가 하나 존재하죠. 그렇죠? 두 번째, 전기차를 타는 게 편해져야 사람들이 전기차를 많이 탈 겁니다. 전기차는 왜 불편하냐면 충전 시설이 없어서 불편하죠. 우리 아파트에는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기가 없다. 내가 근처에 전기차를 타고 싶은데 나 근데 전기차 사면 어디서 충전하지? 회사에 와서 해야 되나? 회사는 좀 비싸던데 몇 칸 안 되던데 충전기가 모자라서 제때 충전 못하면 어떡하지? 밤에 집에 가서 충전하고 싶은데 등등의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전기차 충전 개수가 많아지면 전기차를 쓰기가 편해질 거고 전기차를 편해지면 전기차의 매력이 올라갈 겁니다. 전기차의 매력이 올라가야 사람들이 많이 사고 길에 다니는 전기차가 많아지겠죠. 전기차가 많아지니까 정부에서 충전소를 많이 지을 겁니다. 이게 뭐가 먼저가 될 수 없는 닭과 달걀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인프라를 깔아줘야 그 기술이 많이 사용될 수 있다. 기술이 많이 사용되어야 인프라를 깔 수 있다. 뭐가 먼저가 될 수 없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럴 때는 과감하게 어딘가에 어떤 정책적인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비싸서 사람들이 많이 안 사니까 전기차를 살 때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금년 말까지 전기차를 사면 전기차 가격에 따라서 차등되겠지만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준다. 정부에서 돈을 대주니까 일부를 자금을 지원해 주니까 사람들이 전기차를 많이 사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점점 지금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가격을 떨어뜨려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게 하는 겁니다. 많이 팔리니까 길에 많이 다니고 충전소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전기차가 열심히 보급되는 거죠. 전기차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준다거나 등등의 그런 보조적인 수단을 활용해서 기술이 확산되는 걸 도와줄 수 있다. 자, 우리가 R&D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R&D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번 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입과 산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투입과 산출. 투입. R&D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연구개발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4가지 요소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이 있어야죠. 두 번째, 돈. 세 번째, R&D를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존 지식. 뭘 알아야 연구를 하죠. 네 번째가 특이하게도 목표입니다. 목표. 목적이 있어야 된다. 무엇을 하기 위한 연구다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순수 기초는 목적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네, 목적이 없는 것도 명확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별을 찾겠다. 우리가 아무 의미는 없을 수 있지만 일단 달에 우리나라의 착륙선을 보내겠다. 실용적인 목적은 없어요. 하지만 달에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미션이 있는 거죠. 그것도 R&D의 투입입니다.
무형적인 거긴 하지만 일단 사람, 돈, 기술 혹은 지식, 기존 지식이 있어야 연구를 할 수 있다. 거기에 목표. 이게 연구개발에서 얘기하는 4가지 투입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연구 활동을 다 보세요. 이게 4가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석사과정 학생이시라면 목표 있으시죠? 연구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연구 문제가 목표잖아요. 해결하기 위한. 나는 이런 실험법을 해서 남들이 해보지 않은 결과를 얻겠어 라고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중요한 인풋이죠. 사람, 여러분들이 사람이죠. 지식,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온 배경 지식들, 문헌조사한 결과들, 그리고 연구비, 여러분들이 과제를 할 수 있는 연구비가 투입이 됩니다. 2번째, 스루풋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중간 산출물입니다. 중간 산출물.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했던 성과는 아니지만 중간에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구하는 과정에서 양성되고 있는 사람들, 주로 이제 연구 책임자들이죠. 연구 책임자들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전문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점점 전문가가 되어 갑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학위과정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인력이 나오고 그 연구가 운영되는 체계가 길러집니다. 이게 중간 산출물이고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최종 산출물. 인풋과 아웃풋을 한번 보면 첫 번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초반에 많이 얘기했던 혁신의 씨앗들이 나오게 되죠. 제품, 공정, 경영혁신 이런 것들이 기업의 경우에 나올 수 있게 되고요. 학술적으로는 논문, 특허, 시제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있는 대상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성능 지표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열 효율을 높인다라든지 수율을 높인다라든지 불량률을 낮춘다라든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연구의 대상에 따라서 그냥 다릅니다. 어떤 소재의 강도가 달라진다거나 강도가 더 좋아진다거나 더 유연해진다거나 더 작게 만들 수 있다거나 더 대용량으로 크게 만들 수 있다거나 등등의 특정한 성능 지표가 개선됩니다. 스펙이 나아졌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혁신이고, 2번째, 학습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연구하고 나면 그 과정에서 인력이 양성되죠. 아까 중간에도 사람이 나왔던 것처럼 학생연구원이나 전문가나 이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갖게 된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이 최종 산출물들로 나오게 됩니다. 이 연구를 하고 나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 나왔다, 박사가 몇 명 배출됐다 등등도 산출물입니다. 사람도 분명히 엄연한 투입이기도 하며 산출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양성되는 거니까. 지식이 쌓입니다. 논문이 몇 편 나왔으니까 그만큼 지식들이 쌓이게 되겠죠. 노하우가 생기게 될 겁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이 기술이 개발돼서 만약에 제품화됐다, 그럼 이게 매출액을 얼마나 일으켰고 우리 기업의 이익률에 얼마나 기여했고 등등의 재무적인 지표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왜 투입과 산출을 따지냐면 이게 바로 코스트와 베네핏, 비용과 이익으로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가 우리한테 얼마나 득이 되는 일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그렇죠. 쉽게는 투입한 것보다 많은 걸 얻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저하고 만약에 내기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상한 제안을 하면 안 하실 거잖아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제가 이기면 여러분들 일단 10,000원을 내세요. 10,000원을 내시고 제가 이기면 10,000원을 가져가고
여러분들이 이기면 10,000원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바보 같은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값을 따지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5,000원인 바보 같은 게임입니다. 무조건 10,000원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투입을 10,000원을 해야 되는데, 얻을 수 있는 게 50%의 확률로 10,000원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안 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투입과 산출을 따지는 게 특히 민간 영역에서 연구를 왜 해야 되는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하게 판단되는 기준이어서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까지 그 연구의 정의와 그리고 세부 분류, 연구 관리와 기술 경영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연구의 투입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고 산출이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기업의 연구 관리 혹은 기술 경영과 관련한 개념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표준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공정혁신, 제품혁신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